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스권에서 종목별 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지수는 주춤한 가운데 특정 섹터로만 수급이 몰리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장은 또 어떻게 점검해 봐야 할지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월요일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기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익 고공비행을 책임질 서성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분위기가 살짝 달랐는데요. 코스피는 크게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0.07% 강보합권에서 3,127선. 오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장중 1,176원까지 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5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면서 1,3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2,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개인은 오늘 차익전에 나서면서 3,000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1.11% 낙폭까지 키우면서 1,026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1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2차전지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이슈는 전고체 배터리였는데요. 앞서 일본 도요타가 세계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공개한 데 이어서 삼성 SDI도 관련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NF나 코스모신 소재 같은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대형 석유화학주들이 오른 것도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의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 전망되고 있고요. 반면 하락하는 쪽에서는 카카오 그룹주들의 동반 약세가 오늘 두드러졌고 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아이폰 경쟁 우려 때문에 오늘 대체로 파란불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별 장세가 좀 심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 관전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확실한 뚜렷한 대장주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도 2차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 빠른 순환매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7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오늘 수급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잘 버텨준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201선을 깨지 않는 모습은 지속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네. 3,200선을 크게 돌파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석 연휴를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순환매를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뭔가를 투자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급락 그리고 NC소프트의 급락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장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32%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연휴 지나고 나서 미국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역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좀 억제하는 요인으로 남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아직은 좀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지가 않은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좀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 수급 쏠림 장세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수익률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새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의 변동성도 그렇고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보수적인 대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수익률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시 종목으로 윌링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2일 날 23,000원 초반의 가격대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그날 당일날은 고가 24,600원, 저가 29,950원의 큰 변동폭을 보이고 나서 다음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일단 25,000원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나서 물론 조정을 줬다가 더 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대장주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시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서 조금 소외돼 있던 부분도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친환경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TV를 보시고 제시해드린 방법대로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얼마든지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은 정말 친환경 자동차 섹터 내에서 빠른 순환매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윌링스 수익률 리뷰를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노란톡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 샵 3772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 좀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는 계속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5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커지고 있고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조정론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이제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좀 다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경제 성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백신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고용지표가 워낙에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면 레저 부분에 그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레저 부분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제가 그렇게 안 좋진 않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와중에 물가 지표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올라가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 지표들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면 일단은 해석을 어느 쪽으로든 조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월 의장의 연임과 관련된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네. 파월 의장이 내년 2월까지가 임기 만료입니다. 그러면 연임을 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연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임이 됐을 때는 또 스탠스를 갑자기 바꿀 수도 있거든요.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월 의장의 연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증시에 커다란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좀 악재 해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은 유지하되 그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은 아닌 것이 델타 변이로 인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테이퍼링 속도와 그리고 차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증시에 대해서는 하방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뚜렷하게 올라가는 모멘텀을 받지는 않겠지만 하방이 제한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국내 증시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뚜렷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선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 전까지는 제한된 수급 속에서 그리고 이탈도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100선에서 3,200선까지의 코스피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이 오늘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연휴를 앞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악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의 급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선에서의 하방 지지력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큰 기대도 가질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연준의 이러한 기조도 좀 이어질 것이고 특별한 시장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증시도 좀 박스권으로 봐야 될까요? 네, 미증시도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위주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는 있을지언정 변동폭도 제한될 것이고 하방은 특히나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 이슈들 자체가 특별한 게 없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박스권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선 이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업종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지수는 밀렸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 잘 갔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차전지 관련주, 소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전망이 정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워낙에 장이 불안하고 네. 유동성에 대한 제한이 있는 장세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소 저감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뭐 일단 풍력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적으로 찍히는 종목들이 바로 2차 전지 섹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한 부분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과 같은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소재주들의 약진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소재주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과 같은 부분에서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재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증권사의 컨센서스 자체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대폭 상향되고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덜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는 모습을 채워줬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면은 일단 따라가는 매매는 조금 위험한 수밖에 없는 시국인 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고점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좋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몰렸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규제 이슈 하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차량 판매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또 하락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측면에서 현 시국에서 따라잡을 종목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림목을 기다리는 매매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아니면 전고체라든가 여러 가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환경 에너지 이 정책이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또 악재가 나오면 그만큼 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경 매매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노란톡방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다음 섹터 오늘 철강이나 비철금속 섹터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일부 종목들 또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주 포스코가 오늘 3분기 기대감으로 4%나 올랐고요.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 규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이슈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종목들 많습니다. 관련주들 중에서 또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네. 관련해서 뭐 조일 알루미늄이라든가 사마 알루미늄, 동일 DI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막상 빠졌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반면에 남선 알루미늄이 계속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여태까지 올랐던 알루미늄 종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올랐던 남선 알루미늄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재 관련주 그리고 철광석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딱 이런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알루미늄 관련주는 아니고요. 차량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분기별 연속해서 5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화학 업종 중에 한 종목이고요. 차트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사실 매수 밴드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하의 가격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바닥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전략이라든가 종목의 추가적인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 좀 키맞추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좀 업종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연동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이 어렵다. 이쪽보다는 차량 경량화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은데 관련주 코프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또 역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포인트 같은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성민 주식닥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서성민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린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의 기초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가치를 통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재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 중에 PE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PER이라고 하면 우리가 펄하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투자자분들은 워낙 똑똑해지셔서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ER이다라고 했을 때 이 R은 다 레이쇼,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가 분자, 뒤에가 분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ice Earning Ratio, 이게 PER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분의
주가를 우리가 PER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씩 법니다. 100원씩 법니다. 근데 얘를 1,000원에 샀어요. 그럼 PER이 10배죠. 그 말은 뭐냐면 자, 100만 원씩 벌어다 주는 애를 내가 10배의 가격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게요. 내가 1억짜리 가게를 샀습니다. 근데 1억짜리 가게에서 1,000만 원씩 벌어줍니다. 그럼 얘가 원금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바로 10년이 걸리죠. 자, 그러니까 PER은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까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PER이 10인 것은 원금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리겠죠. PER이 20인 것은 원금 회수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년 걸리는, 짧게 걸리는 것을 선호하시겠죠. 그래서 PER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PER이 모든 업종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조선업종의 PER과 전기차 업종의 PER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PER이 높은 종목들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이고 PER이 낮은 종목들은 성장세가 낮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을 비교했을 때는 동종 업종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교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비교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PER 자체가 높고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제조업에서 입지를 다진 종목이기 때문에 PER 자체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주가 수준을 가늠해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ER에 관련돼서는 일단 낮을수록 좋다. 왜? 내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PER을 보셨을 때 일단 특히나 HTS라고 하죠. 우리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HTS상으로 PER을 보는 방법이 상당히 쉽습니다.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PER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양지사라는 종목인데요. 양지사라는 종목의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PER이 1.28배로 돼 있습니다. 내 종목의 원금,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건 대박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사야겠네요. 그게 아니죠. 얘는 이런 숫자가 자체가 함정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얘가 매출액이 483억, 527억, 489억, 44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20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영업이익이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1,200억이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PER이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EPS 자체가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EPS 분의 P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EPS는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산출한 종목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우리가 PER을 계산할 때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집이 있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있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팔아서 챙긴 이익만 따진 거는 영업이익이고요. 치킨을 판 돈 플러스 그리고 치킨집 사장님이 땅 투자를 해서 번 돈까지 합친 돈은 당기순이익입니다. 당연히 영업을 통해서 번 돈은 매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고요.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가 더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정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판단하고 싶으면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PER을 따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7억이기 때문에 PER이 1.28배가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아, 제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셔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PER을 계산할 때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쓰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다?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근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꼭 당기순이익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기순이익을 지금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에는 영업이익 이외의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이 회사가 나중에 땅을 팔지 아니면 투자 자산이 대박이 날지 이런 거를 증권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에 근거한 PER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당연히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PER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P가 위에 있고 E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PBR이죠. 똑같죠.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R은 레이시오, 비율이라는 거 아시겠고요. 그럼 위에 P, 아래에 B. 이 P는 가격이고요. 주가고요. 아래는 북밸류입니다. 북밸류가 뭐냐? 장부상 가치. 바로 순자산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몇 배를 주고 구매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짜리 차가 있는데 2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PER이 2배인 거예요. 10,000원짜리 차가 있는데 10,000원 주고 샀다 하면 PER이 1배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게 산 게 좋겠죠. 그래서 PBR도 낮을수록 좋다. PER도 낮을수록 좋고 PBR도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이 B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청산 가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당장에 이 회사가 망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팔았을 때 한 주당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청산 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BR이 0.5배인 종목들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자, 내 가치 대비 가격이 0.5다. 그러면 실제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이 종목을 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저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PBR을 많이 따져보는 이유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PBR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저평가, PER도 낮을수록 저평가. 자, 그러면 자 볼까요? PBR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1,000원이라고 써놓고 2,000원에 파는 거죠. 얘는 1,000원이라고 써놓고 800원에 파는 거니까 PBR이 1보다 낮겠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그 비교 대상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증권사에서는 이런 간단한 PER과 PBR을 가지고 목표가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EV, EBITDA라든가 추가적인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증권사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얼마입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수익성 지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얘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안정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PER은 2분의 P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수학이에요. 이 2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P는, 즉 주가라는 것은 2 곱하기 PER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 주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PER 자체가 미래의 PER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PER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당기순이익과 미래의 PER을 곱해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부분인데 얘는 EPS가 2020년도 2라고 써 있습니다. 2라고 써 있는 건 지금 2022년도가 아니잖아요. 2021년도잖아요. 근데 2022년 2라고 써 있으면 2022년 예상치라는 얘기입니다. 예상치가 8,000원이에요. EPS가 8,000원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타겟 멀티플이라는 말 자체가 PER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분들이 나와서 멀티플을 몇 배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PER 몇 배 주겠습니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플을 몇 배를 주냐면 65배를 줍니다. 이만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크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는 멀티플을 10배에서 12배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성장이 얘는 5배 이상 빠른 섹터란 얘기죠. 왜냐하면 매년 지나갈수록 PER이 떨어질 테니까 그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의 부분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112원 곱하기 65는 50만 8천원이라는 주가를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종목들을 PER을 뭘로 보는 게 좋냐? 65 정도로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보다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부분을 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예요. PBR은 B분의 P이기 때문에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죠. P는 B 곱하기 PBR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북밸류를 가지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포스코입니다. 오늘 핫했던 포스코 49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어떻게 산출을 했느냐? 자, 올해 예상 순자산 가치 여기죠. 북밸류 곱하기 예상입니다. 예상치 곱하기 PBR 0.84배를 곱하면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산출을 했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PER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PBR 가지고 계산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PER 가지고 계산을 하는 업종 대부분은 성장 섹터, 그다음에 PBR 가지고 계산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이라든가 철강업 이런 애들 많이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PER과 PBR의 비교는 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돈 회수가 빠른 주식, 이거 수익성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빠른 애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싼 주식,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청산가치 대비해서 싼 주식을 고르는 거, 이걸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고차를 사는 소비자라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차 가치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지금 5천만 원에 팔리는 차를 살까요? 1억에 팔리는 차를 살까요? 당연히 1억 가치면 5천만 원에 팔리는 차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다음에 내돈 회수가 빠른 그러한 가계를 계약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권리금을 1억을 냈는데 10년 걸리는 애랑 20년 걸리는 애랑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10년 걸리는 애를 고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PER을 낮은 종목 그리고 PBR을 낮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얘를 비교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동종업계일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비교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랑 LG전자 비교해는 된다. 아셨죠?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실까요? PBR과 PER이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뭐냐면 자, 동종업계예요. 그리고 A기업, B기업이 있는데 자, 볼게요. 동종업계 A기업, B기업이 있는데 얘는 PER이 20배고 얘는 10배입니다. 누가 더 좋습니까? 얘가 좋죠. PBR은 0.8배고 2배입니다. 누가 더 좋습니까? 얘가 더 좋죠. 그러면 둘 다 얘를 고를까요? 얘를 고를까요? 엄마가 먼저일까요? 아빠가 좋을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적인 수익성 지표를 고려하면 되는데 걔가 바로 ROE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ROE가 뭐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게 분자입니다. 뒤에 게 무조건 분모예요.
R분의 2입니다. 이 R이 뭐냐면 리턴이에요. 리턴이 뭐냐면 돌려받는 거. 바로 이익률이죠. 자, 이는 에쿼티입니다. 에쿼티는 바로 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금액인데 이 에쿼티가 쉽게 말해서 순자산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 가치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빚 빼고 순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R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돌려받았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몇 퍼센트의 이익률인가요? 10%죠. 100만 원 투자해서 20% 받았어요. 20%의 이익률이죠. 그러면 얘는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돌려받은 비율이니까 얘는 높은 게 좋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ROE는 무조건 높을수록 좋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나 얼마 벌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PER, PBR보다 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ROE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얘가 순자산 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자산 가치 아까 보지 않았나요? PBR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P는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PBR을 PER로 나눴을 때 바로 얘가 ROE가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출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 속 ROE. 잘 보세요. 자, 삼성전자 12.48%, 전기전자 10.52%, 코스피 7.66%.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ROE가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죠. ROE가 높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A기업과 B기업을 비교할게요. 이제는 ROE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BR을 PER로 나누면 ROE라고 했죠. 그래서 얘분의 얘이기 때문에 자, 얘는 A기업은 ROE를 산출하면 4%. 에게 4%. 얘는 10분의 2니까 20%. 우와, 20%. 당연히 A기업, B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좋다? 당연히 B기업이 좋다.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PER이라는 지표, PBR이라는 지표, 이 지표들은 동종 업계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PER을 산출할 때 주의할 점은 당기순이익에 쏟지 마라.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에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예측을 할 때는 당기순이익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모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건 숫자를 모르고 곱셈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궁금하시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의 기초, PER과 PBR 그리고 ROE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기업 재무제표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강의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코스 히든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2의 시리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관련주였잖아요. 네. 특히 코오롱 플라스틱이 엄청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종목은 제2의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섹터도 비슷하겠죠. 아까 얘기 나눴던 코프라 이외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차량 경량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제한된 배터리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연료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차가 가벼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나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은 친환경 제품이 아니죠. 그래서 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업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 녹을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재를 이용해야만 진정한 친환경을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컨셉만 좋으냐? 그게 아니죠. 실적도 중요합니다. 사실 최근에 차량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았나요? 자동차 관련주들이요?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네, 그죠.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가 네. 부족해서 판매 대수가 좀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2천억 정도가 매출액이 줄였는데 네. 이익은 더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가 절감에 성공했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모멘텀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PER 관련해서도 이 종목은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바닥을 잡고 이제서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와준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전략적으로 제2의 코오롱 플라스틱으로 준비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노란톡방에 빨리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당연히 들어가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흘 만에 2배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제2의 코오롱 플라스틱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인데 특히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업체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 또 원가 절감을 통한 모멘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수급에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이러한 전략과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기까지 시장 분석과 그리고 강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